예, 일본이 수출 우대 국가 목록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시킨 시행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의 해법이 크게 달라 곳곳에서 충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폭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서 관련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첫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소부품업체를 찾았는데요. 거기서 임진왜란 얘기를 했죠. 기술력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분히 또 의중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 도공들을 많이 어찌 보면 이제 약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납치해 갔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일본이 도자기 발전의 계기가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도자기 하면 오히려 유럽에서는 일본께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계기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인데 어제 말씀하신 중에 좀 저는 주의 깊게 본 게요. 예. 그 사실은 중소기업이 뭐 기술 개발을 해도 대기업에 납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공인해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인증해주고 공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공신된 게 필요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쨌든 1대1로 수평적으로 거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정부가 중간에서 약간 기술을 인정해준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좀 유의 있게 들었습니다. 네, 대기업은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또 이후에도 많은 그 재료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방문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그 추경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대통령 지금 한일 갈등 속에서 뭐 저런 행보들이 향후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뭐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있는데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 모시고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너무 먼 과거 임진왜란 때 뭐 도공인이 이순신 이런 얘기 그다음에 너무 먼 미래 그 평화 경제 이런 얘기만 하셔서 국민들이 다소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일을 모시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많이 국민들한테 제시해주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여야가 공방은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도 이견이 많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비판적인 발언도 하고 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실수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운영위에 참석해서 한 발언 중에 이제 어떤 일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 그렇죠. 때문에 또 사실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 그냥 표현의 습관적인 말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제 이 발언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해명하냐면 나는 습관적으로 쓴다. 그러면서 예전에 뭐 그 시청료 관련했을 때 뭐 우리 KBS 기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협회 가서 뭐 우리 중소기업 연합회 이렇게 했다든지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친근감의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연합뉴스 T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에다 붙였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이분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반박을 하거나 이랬으면 아니라 평소에 어찌 보면 이분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예전에 뭐 자유대 행사뿐만 아니라 본인의 별칭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런 분이 썼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사는 건데 앞에서 예전에 썼던 거 하고 그래서 이제 뭐 SNS에 보면 왜 그럼 우리 대통령, 우리 민주당 이런 얘기 왜 안 하느냐 표현할 때 어찌 보면 평소에 이제 언어라는 게 어찌 보면 평소에 이제 무의식의 잠재의 의식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일본 정부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은 일반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쓰면 모르겠지만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변명이 오히려 더 오해를 낳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래서 평상시가 좀 논란이 안 되겠죠. 또 일본하고 이런 갈등 관계 속에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했기 때문에 그래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증시 굉장히 요동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정부에서는 괜찮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저는 정치권이 너무 한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우리 일본 정부 뭐 얘기하는 것이나
주말에 있었던 무슨 이해찬 대표를 둘러싸고 있었던 뭐 이런저런 논란이나 일식집, 그러니까 뭐 사케 이해찬이니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어디 저기 공영방송의 앵커가 뭐 볼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본질과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정치권에서 너무 이 지역 말단적인 얘기들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 감정만 자꾸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나경원 대표도 조심했어야 되지만 예. 이런 건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정치권이 이 상황을 예. 쉽게 보고 한가하게 보고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 부위원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 여쭤볼게요.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7월 4일 일본 1차 수출 규제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강경 발언도 네네. 많이 나왔는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나요? 노후 재팬 특히 이제 배너 그렇죠. 구청장의 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 확 꺾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신중하다는 분위기가 당내 있습니까?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올림픽 보이콧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금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위위원장이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일본도 보면 오늘 뉴스에 보면 뭐 세 가지 품목 중에 한 가지는 뭐 하나를 허가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사실은 시행 규칙을 고시할 때 개별 품목을 지정할지 알았는데 지정을 안 했단 말이죠. 일본도 어느 정도 보면 강원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와 특위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위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구청 게시한 거는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했을 경우에는 WTO 문제도 생기고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인데 이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지만 특위와 지도부는 특위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카드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여당과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강원 양면 적장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한국관광공사 방문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 국민들 차원에서 하는 불매 운동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 이걸 좀 선동하진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어제 이런 발언은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로 든 게 지금 중구청 얘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여행을 안 갔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집단 지성이 움직인다고 예.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정부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가라 마라 아니면 사라 마라 할 필요 없는데 예.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좀 뭐 자기 좀 인지도도 높이고 아니면 자기 발언권도 좀 얻을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 좀 그런 부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민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다음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특히나 이번에 중구청에 있었던 배너건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보면서 한일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들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잘못 핀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뭐 단상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아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안보와 관련한 문제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베는 이런 얘기해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문제와 직결돼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청와대가 답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일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어떤 게 꼬여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치권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백색 국가 제외됐을 때 김현정 청와대 안보위 차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의병 축창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이미 그 당시에 고위 관계자가 두 번이나 일본을 찾아갔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뭐 일본 여행 자제해야 된다, 도쿄올림픽 막아야 된다. 심지어 오늘 오후에는 안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무슨 애국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을 좀 하는 공청회까지도 열어요.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에스컬레이터만 하고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이 글쎄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북한에 있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뭐 민주당 거기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안보에는 너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독립 돼 있죠 배경막이. 네. 예. 한국당의 이런 슬로건 구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쭉 흘러나오면서 일종의 반일 프레임에 한국당이 일종의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안보 문제가 지금 동북아에서 터지고 있어요. 터지고 있는데 여러 번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분명한 메시지가 없고 그리고 국민들 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한 대응과 외교적인 해법을 요구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분명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당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슬로건도 바꾸고 안보 문제로 약간의 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프레임 전환 시도도 있는데 한 가지 또 큰 점은 이거죠. 예전 같으면 다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여당을 비판하거나 이러는데 이제 그게 빠졌다는 게 큰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한국당이 약간 뭐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 약간 손도 내미는 것 같으면 약간 중도로의 확장 아니면 이게 좀 지지율 정체 상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개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개각을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대담하기 전에 제가 단신으로도 이 내용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개각 규모가 6곳에서 7곳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큰 틀로 보면 일단 총리는 유임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라인도 유임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장관 한 3분, 그다음에 뭐 장관급 위원회 한 3분 정도로 보이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개각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방위비 분담, 지소미아,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렇죠. 파병. 호르무즈 예. 파병 문제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외교 안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거의 다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주미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누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역할도 사실은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중거리 미사일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미국은 또 배치를 원하고 있고 이런 문제 본다 그러면 외교 안보는 그대로 있지만 이 주미대사 부분도 굉장히 저는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문정인 외교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거론이 되고 있죠. 공관장 예산은 청와대 일단 별도로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 개각설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 논평을 냈겠죠. 오만과 독서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근본적으로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수석이 어떻게 본인의 임무와 역할을 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한일 갈등 속에서 그 청와대의 핵심 참모로서 과연 그 SNS의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옳았느냐라는 이제 청문회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될 텐데요. 그 지금 현재 그 개각에 대해서는 뭐 앞서 쭉 덧어주셨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은 예.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특별히 대통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언가라는 데 대해서는 그 의문점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탕평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승전 총선을 위한 개각 아닌가라는 느낌이 얼핏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7, 8분의 이제 개각 명단이 하마평에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인을 주려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일 발표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됐을 때 물론 청문회도 뭐 검증 과정이 뭐 지난한 청문회 뜨겁겠죠. 뜨겁겠다. 예, 왜냐하면 뭐 조국 수석이 일단 그동안에 어쨌든 뭐 SNS라든지 한 얘기가 있고 아마 모든 정치적인 이슈가 아마 다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장관 임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총선에 나갈 거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검증을 그동안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역할은 저는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거, 검찰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할 때 지금 공수처라든지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런 부분을 다 실무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결국은 입법화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뭐 맡을 거라고 보고 가장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와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황교안 대표가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자마자 바로 꺼낸 이야기가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검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수위가 좀 굉장히 좀 강했던 게 편향적인 인사다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쭉 발언 같이 들으셨는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검찰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여러 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지금 벌써 60여 번 이상의 이제 중간 간부들이 이제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뭐 끼리끼리 인사 아니냐 혹은 뭐 귀족 검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편향된 인사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분명히 짚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향후 뭐 법무장관이 누가 될든 청와대가 될든 그 검찰 개혁의 근본에 대해서 아마 단초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첫째 하나는 너무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려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 검찰이라는 그 조직 본질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계기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분명히 짚었던 거라고 보여지니까 뭐 공안 파트가 많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그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수사를 했던 환경부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검사들 일부에선 내 공직관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의 공직관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사퇴의 변까지도 올릴 정도로 지금 검찰이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윤 총장께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목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지금 뭐 일부 수사가 되고 있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이 법리적인 문제로만 그 수사를 할 경우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 잠깐 언급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께서도 굉장히 숙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조금 무언가의 단초를 좀 줘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하면요. 저도 이 수사 봤는데 이제 입회를 해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소환 어차피 한국당은 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검찰이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증거만 가지고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이제 검찰의 권한인데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좀 견제구를 날린 거라고 하지 말아라. 우린 안 갈 테니까 기소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무언의 압력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언급한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사는 아마 이제 뭐 우리가 검찰 하면 크게 특수통 그다음에 뭐 공안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공안통으로 쭉 오신 분이에요. 그럼 아마 검찰에 뭐 알게 모르게 또 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얘기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라고 보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총장 임명되면서 5기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한 10기수 정도는 선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아마 황교안 대표 쪽으로 얘기가 뭐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의사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두 사람 글쎄요. 국정원 댓글 수사 위와 폭로 의혹과 관련해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청문회 때 악연은 없다. 뭐 황교안 대표가 그랬던 것으로 지적을 하는데 오늘 만난 묘한 긴장감도 있고 서먹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래도 뭐 대선배로서 좋은 지적 감사하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 관심과 배려 가져주길 바란다. 글쎄요. 뭐 언론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만나는 이 모양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찾아간 게는 잘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얘기 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직설적인 얘기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전화로 해든가 아니면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방송 카메라 돌아가는데 저런 얘기를 직접 한다는 건 뭐 그만큼 어찌 보면 좀 이제 쌓인 게 많다는데 약간 이 패스트트랙 수사가 총선 전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유성엽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탈당 10명이나 한답니다. 대한정치연대 소속
12일 날 탈당을 한다고 지금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결국 뭐 이렇게 분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당이 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지,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 쪽하고 만들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으로 들어갈지, 제가 보기에 그 관건인데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결국은 이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쪽과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저는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수도권 출마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승민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과 지금 평화당 탈당파들이 합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유승민 쪽이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연락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원내위원장들 만나보면요, 굉장히 위기감이 큽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중도 확장인데,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사실 대구에서 출마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친박들이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배신자 프레임도 있어서, 그러면 본인도 살고 우리 당도 사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서 약간 수도권 출마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라는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명절 민심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추석 민심이 있는 거고 이제 설 민심이 있는데, 설 민심은 조금 후에 이제 후보들이 지역구별로 이제 정해지고 윤곽이 드러날 때 얘기가 될 거고, 이 추석 민심에서는 전체 정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될 텐데요. 이 추석 민심 밥상에 뭘 올려놓을 건가에 대해서 각 당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총선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후보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당 혹은 뭐 대선 주자, 이게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편에 이제 민평당 같은 경우는 그 호남에서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줄 수 있고 호남에서의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느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폭발력을 가질 텐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추석 때까지, 그리고 이 앞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때 보면은 바른미래당의 그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대한 행동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우러댔던 소적새의 이제 울림이 저는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제 총선을 위해서 서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자유한국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 건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극복하는 게 이제 핵심 과제가 될 거고, 민주평화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에서의 독자 세력을 과연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폭발력을 갖고 굴러갈지 아니면 차차 속의 태풍이 될지 좀 짧게 지켜볼 얘기하면요, 대목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 고민이 이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에 바른미래당과 지금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연대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만약에 당이 이게 어찌 보면 흩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패스트트랙을 사실은 이 당이 다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앞서서 계속 총선과 관련돼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민평당이 원하는 것은 호남에서의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움직임이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좀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렇게 분당 이 다음 단계로는. 일단은 과거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도 민주당이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얼마나 살아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 정권이 그러니까 호남에 그러니까 진짜 호남의 적자가 누군가, 이런 유권자들의 판단을 누가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관한 문제 아닌가. 결국 인물입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번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포함이 된다면 거기서는 전 인물 싸움을 걸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 아니라 정권의 안정이나 그다음에 이 호남에서의 적자 논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